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잘 좀도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지난번 그 체이베 경기도 일자리 재단 전 대표님과 아주 잠깐 근무를 했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이었던 조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할까 했을 때 요즘에 사실은 청년 이야기 하면 보통은 정부에서도 취약 청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청년 활동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 청년 기본 조례부터 기본 법까지 제정되고 하는 활동들을 할 때 사실 청년들이 취약한 게 부각되는 걸 원해서 활동하진 않았고, 그리고 그런 취약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 청년과 관련된 부분들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취약한 건 어느 세대나 사실은 취약해질 수 있고, 그 살면서 본인이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회 안전 보장망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생 신고작 시대에 사실은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또 이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긴 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적 삶과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청년 정책이 지금 윤 정부에 와서는 거의 복지 정책 그리고 취약 청년들 중심으로 좀 부각되는 이슈로 가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그리고 주역으로서 다음 청년 정책의 모습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안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가지고 주제를 좀 되게 거시적으로 잡았는데 생존주의 시대의 신행복 추구권이라는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경기도와 시흥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져온 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그 생존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청년 앞에 붙기 시작했던 거는 1997년 IMF 시기 이후입니다. 단군 이래로 최초로 부모보다도 못 사는 청년 세대, 돈을 벌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 그래서 사실은 외환위기 겪으면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이 사실 이중구조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돈을 벌지만 가난한 세대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세대로 사실은 청년들이 본인이 원치 않든 내몰리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생애 전체 과정 중에서 사실은 20대 청년들이 좀 마주한 현실들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IMF 이후에 또 2008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또 어쨌든 경제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지금은 3고 시대에서 사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사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고용 한파 속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도 녹록지 않고 본인이 잘 취업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0명 중에 7명은 1년 안에 무조건 퇴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또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지만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점점점 절벽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보통은 이제 편견으로 갖고 계신 게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도 사실 조례 제정 운동 할 때도 그 제조업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지역에서 이제 서명 받으려고 저희는 주민청구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렇게 막 제정할 때 거의 다 대부분 질문이 그거였어요. 너네 조례 만들어가지고 청년정책 만들면 뭐 내가 낸 세금 어디다 쓰려고 뭐 이런 그리고 청년들 와서 일 잘 안 한다. 한두 달 안에 다 그만둔다. 라고 하는데 사실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면 저도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일자리 본부장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고용기반 조성본부장 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사업체들은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산업법 거의 위반인, 상황의 공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산단은 그나마 낫지만 국가 산단이 아닌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 사장님들이 심지어는 외국인 근로자도 회피하는, 오히려 농공단지나 농업 쪽으로 빠지는 게 낫지 산업단지에 일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정도여서 그래서 사실은 청년에 대한 또 이런 사회적 편견도 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사실 더 이 사회에서 좀 고립되고 마주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생존주의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른의 산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점은 사실은 한국보건사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청년들을 생존주의 시대의 그 생존주의 세대다라고 칭하는 것에 거의 합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EMD 안에서 청년들은 그럼 이 마주한 현실 안에서 좌절만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로 보는 청년의 삶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행복지수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고요. 거의 30대, 지금 5위, 그리스보다 앞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얘기하면은 그리스보다나 터키보다 더 불행한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자살률이 높았지만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20, 30대 자살률이 높아졌고, 사실은 초반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서 상당히 집중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20대 남성 자살률이 또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남녀 성별비를 떠나서 20, 30대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특이한 게, 그 자살률이 높은 그 현상을 사실은 노인학 전공하시는 그 박사님이 먼저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청년정책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 근데 그 추이랑 청년의 그 추이가 닮아져 가는 것이 되게 이분은 놀라우셨대요. 계속 노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년 쪽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이 노인이나 청년이 결국에는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그 갈등 문제도 있지만, 노인 문제 안에서도 세대 내의 그 불평등, 양극화, 이게 사실은 청년 세대와 정말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생존주의 시대에 마주하는 청년들이 사실 다 어렵고 힘든 건 아니고, 각자의 상황이나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자산이나 소득을 이전받거나,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안정적인 소득 중심의 위치에 있는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생존주의 청년, 일반 청년의 또 삶하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 속에서 우리는 좀 청년들이 사실은 이런 사회적 비극에 좀 집중화되어 있는 어떤 양상을 노인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좀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볼 때 청년이 안 됐고 취약하고 불쌍하고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그러니까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삶의 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사실 청년과 관련된 국책기관이나 연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청년기본법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청년기의 주요 삶의 여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고용 아니면 주거 관련돼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하는 거에 사실은 이렇게 면밀하게 청년과 관련된 조사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 청년 관련해가지고 청년들의 자산과 소득, 그리고 거주 유형,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청년 세대 내에서도 부모에게 자산이나 소득을 이전받은 청년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가구별 연령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당히 낮고 거의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있고, 부채나 금융 영역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심파일러라고 해서 사실상 그 신용이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이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차주에 속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거주 유형도 마찬가지로 물론 잠시 일시적으로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잠깐 올랐을 때 청년들이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긴 했지만, 그리고 그 부동산 바잉, 그러니까 패닉 바잉을 주도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청년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고, 부동산 바잉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주식 바잉하고 이제 코인 바잉으로, 패닉 바잉으로 가는 공황 상태에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형상을 보이는데, 그게 자산이 있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제2, 제3금융권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제 생존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사실은 상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기 삶이 불안하고 그나마 부동산은 어쨌든 영끌해서라도 사면은 돈 어쨌든 집값 오르면 그거라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도했던 양상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지하 반지하 옥탑방 뭐 이런 거주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20대 30대 청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심각해진 거는 사회적 관계를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더 단절됐거나 고립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계 지표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40, 50대 지나서야 이제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제는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도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 수치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청년 세대가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사실 공정 이슈가 이제 맞물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 인국공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공정 이슈라고 하는 담론을 거의 청년 세대가 주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좀 만들어진 담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세대 내에 격차가 있어서 사실 공정을 바라보는 인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사실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규범과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잘 안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룰이겠지만 이게 왜 청년한테 더 크게 다가왔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경쟁 트랙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트랙에 들어가 있든 있지 않든지 간에 그 공정이라는 환상 속에서 청년들은 어쨌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이슈에 본인이 그 사실 트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극 대노를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처한 이치에 따라서도 공정에 대해서 느끼는 편차나 그리고 실제로 공정에 대한 그 부당함을 느끼는 거는 정말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좀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이 공정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좀 안정적인 친구들보다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그 경쟁 트랙에 들어가 있지 않는 친구들이 불공정에 대한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인구보험 사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화 그 이슈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 친구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금 이 얼토당토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 그나마 어쨌든 조금씩 본인들이 돈을 벌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희망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더럽혀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나마 사람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실 더럽혀지면 꿈도 희망도 없으면 사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끈질기게 붙잡기 위해서 본인이 악을 쓰는 행위인 거지 그분들이 뭐 진짜로 이 공정과 관련된 이슈나 이 능력주의에 찬동해서 공정하다, 뭐 공정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런 이슈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산업단지 저는 어쨌든 경기도 일자리 재산 본부장으로서 산업단지도 자주 가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도 자주 저는 만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 어쨌든지 간에 그 천현우님이 그 칼럼을 쓰셔서도 논란이 되긴 했는데 산업단지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보통은 그런 청년들이 좀 정책 제안하시거나 하시는 게 맞선을 보거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달라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여성 남성 이런 그 갈등으로 비춰져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게 무슨 청년 정책이냐, 그 가족 정책이고, 그리고 국가가 왜 맞서서 보게 해주냐라고 이렇게 막 이슈로 묻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 산업단지에서 근로하는 그 노동자분들에게는 결혼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나마 자기의 삶을 한 단계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여성을 대상화해가지고 뭐 내가 결혼하고 막 이런 걸로 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감각한 당사자이자 작가인 천현우 작가가 어쨌든 글을 쓰셨던 건데, 그게 공정 이슈와 맞물리면서 아무튼 그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청년 정책이 되게 이렇게 저는 좀 실제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와는 다르게 비춰진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런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과연 그러면은 되게 삶을 암울하게만 바라보고 본인이 어떤 되게 이기적이고 막 계산 두들기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만 하고 막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시흥에서 이제 지금 청년 정책을 쭉 해온 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시흥시에서 청년들하고 조례도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들을 공동으로 청년들과 생산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청년들이 저는 처음에 청년들을 모을 때, 구성할 때, 그 공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이 사실은 먼저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 20대, 30대, 그리고 지금 저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아니지만, 네, 그 저랑 같은 나이대 분들은 사회운동을 하거나,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익숙한 세대는 아니고, 물론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또 그런 단어에 익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 청년들을 모아서 뭔가 우리 한번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먼저 사실은 청년들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꺼낼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 걸 훈련받거나 배워온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흥시에서는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먼저 논의했던 건 뭐냐면, 청년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기까지는 학교든 아니면 학원이든 아니면은 가족품이든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이 사회적 관계도 맺으면서 그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게 교육정책이나 사회정책적으로도 어쨌든 본인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그 시기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없어진 기분,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사실 대학교도 친구도 경쟁 관계잖아요. 같이 학점 이수할 때만 너 뭐 들어 할 때 이제 전화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전화 뚝 끊기고, 네. 시험 기간 때 좀 과제할 때 좀 연락하고,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관계거든요, 대학교부터. 그래서 왜냐면 그것도 경쟁이니까요. 학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청년들이 시흥에서 제일 먼저 좀 시작했던 그런 사회적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청년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본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흥시를 분석해 보니까 시흥시 재정 여건상 우리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투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주변에 이제 본인들이 지역 환경을 분석해 보니 지역에 좀 유휴 공간이 많더라. 근데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 중에서도 유휴 공간이 많다라는 걸 좀 발견하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어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병원이나 이런 공간들을 좀 개방해서 청년들이 좀 활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과 협약을 맺고, 좀 민간에게는 그 공적으로 어쨌든 그 공간을 청년에게 내어주니까 임대료 비슷하게 어쨌든 지원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2년 사이에 무려 13개의 공간들을 청년들이 찾아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막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청년 공간을 만든 공간 정책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
막 청년 정책 얘기하면 청년들이 막 공간들 막 다 지어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청년 공간이나 센터들 많이 만들어놨다라는 비판을 하지만 저희 시흥에서는 그러진 않았었고,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랑 유사하게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공간이라는 장소를 획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청년 정책에서 좀 주목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왜 청년들이 하고 많은 정책의 영역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나 협의체 만드는 것까지, 거버넌스 구성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공간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 저는 그게 항상 청년 정책을 하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간을 왜 원할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원한 건 관계, 그리고 시민으로서 본인이 존중받고 등장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 협의체나 이런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고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초창기에 대부분 그래서 청년들이 공간을 다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온라인 청년센터의 공간, 청년 공간 검색해 보시면은 한 400여 개가 검색이 될 텐데,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진 이유가 그냥 막 무조건 청년들이 이 사회적 관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뭐 노인정 있는 것처럼 우리 청년에게도 공간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 니즈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방식 안에서 확산된 거지. 그리고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아시잖아요. 행정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취지하고 다르게 만들어진 공간에 청년들이 관계를 맺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취지가 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무슨 사람도 찾지 않는 공간처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무중력지대도 많이 없앴잖아요. 거의 없앴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생존주의 세대가 본인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도 같이 네트워킹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게 공간을 민간협력 방식으로 청년들이 열다 보니까 그 민선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 같은 당에서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전 정책을 없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거는 청년들한테 열어줬던 민간 간의 그 민민 네트워크 안에서 신뢰 자본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도 청년들한테 열쇠를 주고 그거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열어주시는 분도 있고, 병원 같은 경우도,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청년 모임을 하는 곳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좀 대안적으로 어쨌든 본인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자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시작이어서 사실은 그 민간 공간들이 시흥에는 진짜 많이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 공간 플랫폼 안에도 많은 공간들이 좀 오픈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아까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본인이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막 그 실제로 공간도 찾고 그 사장님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청년 활력 공간으로 협약도 맺고, 그리고 그 안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청년이 주도했다면, 시흥에서는 시민 자산화도 청년이 주도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 월곶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유하는 삶을 살잖아요. 본인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교육과 일자리에 있는 곳에 살죠. 집가가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제가 있는 대학원에서 살려면 거기는 이제 송동 그 왕십리 쪽인데 월세가 일단 제일 싼 게 70만 원이고 거의 90만 원, 100만 원이거든요. 거의 못 살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어쨌든 그 생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실 청년들이 어쨌든 교육이나 일자리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서 사는 거죠. 교육이나 일자리가 있는 곳에. 그래서 사실 부유하는 청년들이고, 그게 뭐 보헤미안 청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막 되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도시가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 지역에서 본인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을 애정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런 사례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서두가 길었던 거는 서울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이제 시흥의 월곶이라는 도시를 이제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스스로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 우리가 좀 공공의 그런 자원들이나 내용들을 좀 오픈해서
청년들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보자 라고 해서 그 서울에서 온 청년과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월곶이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는 시장님도 본인이 잘못 만들었다고 시인한 도시인데요. 그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가운데 모텔촌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경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텔은 경륜장에서 도박하시는 분들이 대실해서 이제 먹고 사는 데고요. 앞에가 어항처 여기가 항이에요. 그 어촌계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물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이게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퇴적이 돼서 이게 그 실제로 밑에 막 그 안 좋은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어항이긴 한데 국가어항 역할을 못 해요. 서해 쪽인 거죠? 네, 네. 도시를 잘못 만든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사례가 그냥 사실은 막 그 정치인이 봤을 때 망한 도시고 자기 막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막 가시면 이러는 도시인데 청년들한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 도시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서 막 같이 경륜장도 가보고 그 모텔도 막 사장님들도 다 만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공실도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주변에. 근데 이제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제 이 도시를 막 돌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자. 뭐 아니면 상상해봤는데 뭐 이 많은 모텔 중에 하나 보니까 모텔 그 데이터로 찾아보니까 법경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면 그 법경물 하나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간 그 모텔이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가운데 사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역법칙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맨날 밝고 하나고 재밌는 놀이를 하면 그 경륜장 대실이나 이런 걸로 연명하는 이 모텔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때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정책 플러스 학습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도시를 살리고 싶거나 어떤 곳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시민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땅도 사고 주요한 뭐 주거 이런 우리가 법경물을 매입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모텔을 매입하고 싶었던 것처럼 같이 주주로 참여해서 그걸 시민자산화, 지역자산화 시켜버리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빌드라고 하는 회사, 그, 서울에서 약간 총 맞은 친구, 그래서 시흥에 내려온 친구, 총 맞은, 진짜 맞은 거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월곶에 빠가 돼가지고, 네, 저희 시흥에 있는 친구들하고, 여기 모든 공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실 중에 좀 여기 주민들의 또 니즈도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생각보다 젊은 인구도 좀 많이 사는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젊은 주부분들의 불만은 키즈 카페 하나 없고 카페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분들이 좀 이 지역이 막 시장에 오면 맨날 죄송하다고 그러고 망한 도시고 막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도시를 아낄 수 있는 어떤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을 설득해서 시민자산화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협약도 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바이아이, 아이들에 의해서 놀이터가 되는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주민분들한테 출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도 계속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그 공동으로 주주가 참여하는 거를 바이아이부터 시작하진 않았고 그 먼저 시작했던 그 레스토랑 겸 카페를 주민들이 같이 출자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사실 요게 그 시에서부터 그 시가 어쨌든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 거여서 이제 매각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과정들을 포기할 이 시장님이 이제 3선을 끝으로 이제 현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한 단계 자산화의 그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저희는 솔루션을 청년들이 같이 만들고 지역 자산화 절차들을 만들고 있고 끊임없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서 월곶맘이라고 하는 또 그 어머님들 커뮤니티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출자한 곳으로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운영되니까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 커뮤니티 만드는 걸로 저희가 이제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월급만 카페에 이제 모이셔가지고 월요일날 카페하고 레스토랑 닫으면 거기에서 이제 주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은 놀고 주부분들은 또 이제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 같은 거 해서 이제 미혼모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뭐 이런 활동까지 지금 이제 커뮤니티 활동까지도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을 만들었던 주역입니다. 네. 우리 청년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거고, 실제로 여기 공간 한 땀 한 땀 다 전기 공사부터 해서 매트 하나 까는 것까지 다 본인들이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사례들은 일본 사례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 시흥에만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그 카페는 지금 그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그 집가를 올리는 바람에 카페는 사라졌지만 지금 레스토랑은 네, 레스토랑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바이아이가 이제 자산화한 공간이어서 여기는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죠. 네, 저희 지역 사례라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시행 사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도 보면은 보통 행정 인턴 같은 걸로 많이 아시는데 맨날 와서 공무원분들 뭐 안전요원 뭐 그리고 뭐 사실 일도 시키지 않아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청년들의 공익성, 공공에 기여를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인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런 니즈들을 좀 보고 아예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지역 문제 해결형으로 프로세스를 바꾸고 한 달을 참여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공공의 데이터와 공공의 지역사회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참여하고 거기 안에서 이 도시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도 아예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그냥 알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주제에 해당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현안 사항 문제 같은 걸 미리 수업받아서 청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들을 좀 공무원도 이게 공무원들한테 또 선순환 과정이 되는 게 그 자극을 받아요. 왜냐하면 막 공무원분들도 법정 업무 추진하느냐고 사실은 이런 현안 문제들도 제대로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청년들이 모아서 당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 문제의 솔루션을 또 새롭게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현안 문제 진단을 더 구조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제시하기도 하니까 공무원 사회에도 되게 좋은 자극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혁신사회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게 된 사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청년들이 사실은 저희 시흥에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가장 큰 반월 시화산단의 시화가 바로 시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산단에 어쨌든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대학교가 2년제, 4년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가 지역사회랑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막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하시는 과 정도는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좀 도입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학생들의 아예 그 과정, 한 학기 과정 자체를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아예 바꿨어요. 근데 이 바꾸면서 또 이제 진행했던 게 보통은 다른 도시는 청년들한테 막 닥치고 취업 닥치고 그리고 묻지마 그 창업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창업하라고 유도하진 않았고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청년들한테 이런 인턴십 과제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인 회사 막 그리고 막 그 투자받는 회사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례를 좀 가져온 거는 지금 이제 서울로 옮기셨어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그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데인데 그 사실은 이 도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불법 광고물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 불법 광고물을 승인을 해주는 것도 그리고 그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도 이제 행정도 그걸 다 케어를 못해요. 근데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제 하다가 이 친구가 그 하나 칩을 개발한 게 뭐냐면 플랫폼에 접속만 하면 사실 어떤 모니터든 왜냐면 이게 키오스크는 비싸니까 어떤 모니터든 사실은 연동되면은 바로 그 홍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어떤 그 LCD 모니터도 상관없이
칩을 꽂으면은 그 본인 플랫폼하고 연결돼서 그 플랫폼 안에서 광고가 교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거 개발해야 되겠다 개발한 건 아니고 지역 문제를 막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부착했던 것들을 매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동네를 막 살펴보니까 왜 머리 하시는 분들이 네일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미용실하고 네일샵하고 같이 교차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오늘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플랫폼 교차 홍보하는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원도에 그 택시에 있는 그 택시 모니터에 교차 홍보하는 것도 이 친구가 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뭐 키오스크 플러스 이런 교차 홍보하는 패널이나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 초창기 스타트업 친구여가지고 정부로부터도 한 10억 정도 투자 받아가지고 네 이제 회사를 차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년들이 사실은 이런 기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그런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프로젝트나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자기 고용과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창업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 지역혁신 사례인데, 동네에 이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결하려고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들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그 집게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거 주지. 좀 그런 것도 좀 되게 불편한 걸 주잖아요. 그리고 좀 왜 우리가 공공근로로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 보면은 되게 자존감도 많이 낮아 보이고, 꾸부정한 허리에 뭐 이렇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동네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좀 나눠드리고 그래서 조금 더 활력이 돋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아예 디자인해서 그 지역의 송주협동조합이 요거 개발한 디자인 시안을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네 청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막 찾다 보니까 동네 경로당이 문제인 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구도심에 그 놀이터에 같이 경로당이 있잖아요. 근데 경로당이 노인을 수용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너무 좀 뭐 60대 후반, 70대 초반 어리니까 그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에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문화가 있는 동네 정왕동 이런 데는 중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경로당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 분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다 배 타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로당이 너무 작아요. 보통은 단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 하나에 방 2개, 뭐 화장실 하나 이 정도 사이즈로 보통은 경로당을 구도심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다가. 근데 이제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기생하는 건축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 경로당에 조금만 리노베이션만 해주면, 그리고 이 허가사항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협조해주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배타성으로 못 받아들여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열 수 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자꾸 만드는 거죠. 어린애는 못 들어와, 다른 나라 못 들어와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그 경로당에서 너무 무료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서로 세대 교류가 안 돼요. 어린이들이 경로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죠. 근데 어른들은 그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른들이 좀 아이를 돌보면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돌봄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고 이제 기생하는 건축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신천동이 가장 구도심인데 이 구도심에서 실제로 실시 설계까지 나오고 이제 리노베이션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조사하고 발굴하고 제안하고 주민자치에 공유하고 이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프로젝트는 그럼 사실 지역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을 때 서울을 솔직히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가 뭐야? 라고 하면은 공무원이요. 그것 빼고 좋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기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인이 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면, 그리고 이런 곳에는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그래서 이런 거 안에서의 좀 청년들이 가능성을 타진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드디어 우리 최이배 대표님 오시기 전에 그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시흥에서 청년들이
했던 사례가 사실 시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도 일자리 재단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8개월 인턴십 이런 이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연계해주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사실은 제조 창업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산단이 50% 가동률밖에 안 된다 하지만 산단 안에 그 물적 자원, 인프라들을 보면 CNC 기계들도 많고요. 사실 CNC 기계들이 뭐 목공 나무를 자르거나 철을 자르는 데 쓰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입힌다고 하면 사실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사실은 맞춤형 뭐 가구도 생산할 수 있고 맞춤형 공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청년이 조금만 아이디어만 가미해도 제조 같은 경우에도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공정 혁신 컨설팅하는 업체에 배를 불려주시죠. 그리고 공장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좀 그 투자를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 드림 마스터라고 하는 사업을 출연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많이 지원해줬던 것도 아니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뭔가 생산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대신 산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제조해 줄 수 있는 이제 대표님들을 연결해주고 뭐 필요하면 메이커들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법률 자문이나 이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인적 자원 네트워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저희 처음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6팀 뽑는 사업인데 한 52개 팀이 지원했고 근데 저희 왜냐면 제조 창업은 청년 창업판에서 상당히 약간 마이너리한 거라서 이걸 띄웠을 때 누가 참여를 할까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자신감도 있었지만 근데 너무 이제 처음부터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뽑아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예산 관계상 뽑은 팀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을 통틀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유일하게 그 텀블러 세척하는 기계를 만들었던 스타트업이 하나 있어요. 사실 블루오션이죠. 근데 요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온 친구였는데 그 시드머니가 없어서 제조해보는 시드머니가 없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기능 노즐을 더 개발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만들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는 찰나에 어쨌든 시제품도 만들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저희가 이걸 제조해줄 수 있는 제조 공장도 연결해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던 제품을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친구도 계속 투자받고 있는데 그 텀블링 세척인데 되게 좋은 게 타사를 약간 비방하는 것처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타사보다는 A사보다는 여기가 뭐 케찹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거기에서 뭐 아니면 스프 같은 거 먹고 굳잖아요. 근데 굳은 것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초, 7초 정도 되면 세척이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다 종이컵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텀블러 같은 경우 세척하는 게 되게 일이고 텀블러가 변기보다도 더 더럽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도 이제 보통 텀블러를 계속 그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쓰다 보면 아차하고 세척 안 하고 가면 그 다음날 약간 그리고 주말 지나면 진짜 최악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하는 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텀블링이라는 회사 만들고 불과 요거 하고 나서 바로 투자 이루어지고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제조 창업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타진할 수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물림 사고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법 개정이 같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하네스도 개발했지만 안정적인 하네스 왜냐면 목줄이 이렇게 하나로만 연결될 때니까 개통제가 안 되잖아요. 강아지나 애견이. 그래서 이 하네스를 좀 아예 통제 가능한 하네스를 구조로 만들어서 개발했는데 더 특이한 건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빨 관련해가지고 개물림 사고 중에 하나는 이빨이 다 날카로워서래요. 근데 그 마우스피스처럼 강아지 맞춤형으로 우리 집 강아지의 맞춤형으로 이제 건강한 그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를 만든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반려견 맞춤형 마우스피스를 개발해가지고 상품화하는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회만 좀만 열어주면 지금 이런 사례들처럼 청년들이 얼마든지 공적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못 기다려주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업 사례도 가져왔는데 아산나눔재단은 아마 뭐 잘 아실 거예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고 여기서는 되게 끊임없이 소셜섹터 관련해서 차세대 리더 육성하고 있고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니트 생활자라고 해가지고 좀 니트 문제 사실 해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일본에서도 되게 오래된 문제긴 한데 뭐 K2나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여기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공공에서 니트 문제 해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만나기도 어렵고요, 일단은. 근데 이 친구들은 니트 오피스를 만든 거예요. 가상의 오피스를. 그래서 니트 생활사들이 그냥 거기에 가입하면 약간 내가 회사 출근한 것처럼 난 오늘 뭐 숨쉬기 운동을 할 거고요. 아침을 맛있는 걸 먹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스케줄을 브리핑해요. 그리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활의 일상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업 기간 동안의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고 온라인 공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만남도 같이 산책하기 뭐 이런 거 같은 거 프로그램 만들어서 모임 같은 것도 하는 그래서 니트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해결한 사례죠. 사실 공공에서는 니트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 어차피 발굴도 못할 거면서 일단 사업부터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망했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아산나눔재단이 이 니트 생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스타트업의 리더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청년들이 대안적 문화와 삶을 그리고 일자리, 자기 고용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도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시흥시 사례나 경기도 사례 막 되게 자랑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고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행정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법률,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있다면 청년들은 자율,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주도성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줘서 저는 청년 정책이 망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지금 390개 사업에 25조를 쓰고 이게 중앙정부 예산만 그래요. 경기도는 49개 사업에 5천억을 쓰고 이렇게 돈을 엄청 쓰는데도 가짓수만 많지 사실 성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청년들한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뭐 이런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이 약간 본인이 주도적으로 새롭게 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 여건이나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너네 돈 없지, 너네 불쌍하지, 돈 줄게. 약간 이런 사업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청년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관점이 사실 실제로 청년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삶의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격차, 그 자산 격차나 소득 격차 안에서 본인이 본인이 조금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연명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청년정책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청년정책 관련돼가지고 결국엔 청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김성기 연구자가 그 청년정책 새로운 좌표 만드는 토론회에서 좀 만들었던 개념인데 고립되거나 아니면 의존되거나 아니면 소외됐던 그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청년들이 좀 연결된 독립으로 가능하도록 이 EN기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게 결국에 청년 정책이어야 되고 그게 사회정책으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취약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은 사회보장 안전망으로 가고 그게 꼭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느 세대나 취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 본인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그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청년 정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조금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분할되고 있어요. 취약 청년 중에서도 영케어러, 본인이 뭐 가족을 돌보는 청년, 뭐 고립 청년, 뭐 이게 자꾸 청년 앞에 단어가 붙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세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청년만 되게 취약한 것처럼 청년을 세분화해서 저는 취약성을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청년 정책이 과연 해야 하는 일인가. 그리고 그거는 사실 사회 안전보장망 안에서 촘촘히 만들어야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걸 강화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현재의 정부의 방향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 문제가 뭐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래전부터 발생이 됐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도 뭐 다양한 정책을 뭐 사회적 계약 안에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하지만 그 유스풀 시티스 인덱스라고 해서 청년 친화 그 지표를 만들어서 이건 뭐냐면 그 도시에 이제 어쨌든 일과 일상생활과 여가라는 세 가지 분야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인덱스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과연 이제 가장 사회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청년의 참여 기회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 청년 친화형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을 개발했을 때 사실은 뭐 미국이나 뭐 런던이나 뭐 이런 데가 이제 1, 2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고 없어요? 대기안에? 네. 도시로도 없습니다. 서울도 없고. 네. 서울은 있을 뻔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는 말 안 하겠고요. 그거는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엔 대안적인 삶과 문화 그리고 본인의 잡과 그 인생 신모작도 청년에게는 뭐 신모작, 20모작, 100모작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그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면 꼭 자산이나 소득이 이전되거나 이전받지 않거나 뭐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도 성장하고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이. 그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너무 청년을 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사실 극단적으로 왜 영케어러 같은 경우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을 죽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전망이 작동했다면 저는 절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빈곤에서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상황까지 그게 스스로 극단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거를 저는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그런 문제 안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절대 나약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것을 벗어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끈질기게 사실은 그 본인이 발딛고 서 있는 곳에서 정말 온 힘, 온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청년에게 좀 어쨌든 저는 그 행정을 움직이는 삼박자처럼 청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아까 자율성, 기다림, 그리고 주체성 이거는 좀 제발 그리고 기다림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투자도 받고 발전한 뭐 법인치까지 간 친구 같은 경우도 한 3, 4년 정도 계속 오랫동안 그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계속 지원하고 하면서 성장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흥이란 동네에 사실은 뭐 통계법인회사 이런 게 만들어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정말 그 청년학교라고 하는 그 베이스 안에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본인이 지금은 이제 삼성 SDS 개발자로 취업을 했지만, 그 본인의 잡을 계속 바꿔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회적 기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청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사례는 시흥과 경기도의 특이한 사례는 아닙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 마을 만드는 거 관련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청년 마을 만드는 어쨌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친구들도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본인의 삶을 갈아 넣어서 그 공간을 베이스로 지역사회에 본인도 스스로 건강해서 남을 또 도울 수 있는 주체로서 저는 만들어 나가고 움직이고 있고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능성에 좀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결국에 인생 신모작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